네, 안녕하세요. GSAT 합격 특강 생방송 라이브 TV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언어 파트 강의하는 최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리하고 공간지각 강의하는 복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도 너무 좋고요. 게다가 북미회담도 잘 되고 있고 어저께는 불도 제대로 잘 끄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항상 이제 걱정하는 거죠. GSAT가 바로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네, 게 가장 당면한 우리에게는 가장 크게 보이고 가장 아프게 느껴지는 큰 문제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GSAT와 관련해서 완벽하게 궁금증 해결해 주시고 문제 푸는 팁도 알려주시고 정복할 수 있는 전략도 알려주신다고 해서 저도 얻어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네, 잘 네, 부탁드려요. 네, 네, 먼저 저희 다음 PPT 화면 함께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음, 일단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과목에 대한 거겠죠. 네, 먼저 직무적성 검사 GSAT 이 과목들, 문항수, 시간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평가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만 볼 텐데요. 일단 상식이 없어지면서 네 과목으로 줄었죠. 지난 시즌부터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이렇게 네 과목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항수 같은 경우는 언어 논리는 30문항, 시간은 25분,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이 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는 네, 한 문제당 1분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딱 1분인 것도 있고 그렇죠. 수리 논리는 20문항 30분, 추리는 30문항 30분, 시각적 사고도 30문항 30분 뭐 이렇게 됩니다. 수리 논리는 되게 널널해 보이는데요. 아, 어때요? 널널하지 않죠. 이게 보통 이제 인적성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물론 여기에서는 그 비중이 크진 않지만 네, 그 엄마한테 등짝 맞는 거 있잖아요. 소금물에 소금 섞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 다시 물 섞는 거. 뭐 그런 거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왜 이런 걸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그 커다란 표. 네, 네. 그리고 그 표 안에서 왜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부터 어려운 그 뭐 자료 해석 그래서 네. 뭐 계산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추이만 읽어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의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저 30분을 괜히 준 게 아닌 거죠. 아, 네. 그래요? 언어 논리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괴롭게 마찬가지인가요? 아, 그럼요. 시험 보고 나면은 어느 과목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쉽다고 얘기하면 음, 또 이제 게시판에서 욕 먹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모든 과목들이 다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데 그 네, 중에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뭐 이렇게 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실제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우리가 뭐 손도 못 댈 만큼의 고난이도여서라기보다는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또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력을 충분하게 발현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더 큰 문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요즘 공부들 진짜 다들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만 가다가는 정말로 다 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이제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맞아요.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독해 문항 같은 경우 사실상 굉장히 꼼꼼한 독해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예,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게 맞습니다. 음, 먼저 저희 지금 생방송이라서 여러 학생들이 막 접속을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Q&A 시간 있나요? 이런 질문 쉽보하는 지민 요 학생이 해주셨는데 Q&A 시간 있나요? 있죠. 이따가 끝나고 네, 이제 저희가 할 얘기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받긴 받을 텐데요. 네네. 네, 한번 보죠. 이제 질문들 보시면 질문들 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네. 합격 가즈앙님께서는 GSAT 문제 유형 매해 바뀌냐고 음, 상반기 하반기 바뀌기도 하고 그러나요? 어때요? 다른 어, 과목들은? 일단은 수리 논리나 추리,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바뀌진 않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추리나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도 이제 하위 유형들이 있는데 네네. 그 하위 유형에서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미세하게 바뀌는 경우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도식 추리 같은 경우에는 추리에서 약간은 이제 조금 어렵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개 이상을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공간지각 같은 경우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다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던 것이 네, 선택지가 네네. 근데 선택지끼리도 서로 이제 막 회전돼 있는 그런 아, 그러면 문항의 난이도가 좀 조절되는 정도이지 사실은 본질이 크게 바뀐다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예, 본질이 음,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하나의 유형만을 상당히 이제 연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아, 조금만 바뀌어도 체감상으로는 되게 많이 바뀌었다라고 아, 느끼기는 하죠.
그렇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정도는 네, 아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예 유형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조가 없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네, 나름대로는 이제 다양하게 평가하겠다고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한테는 한 번의 시험이거든요, 실은. 그렇습니다. 뭐가 다. 근데 이번에 봤던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 네네.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식 추리를 보게 되는데 그 도식 추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유형이 나온다거나 그래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좀 개발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은 그에 비해서는 거의 고착화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문제 유형이 대단히 고정적이고 문항수라든가 배정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사실 변동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 GSAT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연습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들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 상당히 이제 점수가 꽤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삼성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인 거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주실 정보 뭐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요. 얘 같은 네네. 경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한번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볼까요? 일단은 언어 논리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30문항 25분이라서 사실 한 문제당 50초 이렇게 딱 그냥 n분의 1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리나 추리와는 다르게 또 동일한 유형의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절대 시간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이 언어 논리를 풀면서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고 어떤 유형의 문제를 뒤로 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습관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그냥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문장 배열이라든가 독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독해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기간 얼마 되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집중력 있게 읽어보는 연습, 독해 양을 늘리지 마시고 집중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휘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서요. 새롭게 어휘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나머지는요. 근데 문장 배열 같은 경우 얘기하면 막 기술적으로 되게 접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앞에 촥, 뭐 그런 앞에 착, 뭐 그러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당연하게도 문장의 순서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나로 이어지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장부터는 얼마든지 어디서든 올 수 있는 문장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배열 문제 풀면서 너무 공식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어찌 보면 재발등 찍는 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결국에는 어떤 큰 틀의 맥락과 흐름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네,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너무나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지 마셔라. 문장의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치부하는 지민님이 네,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또 안 좋겠죠. 어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오래 들고 있는다고 뜻이 생각나는 게 아니니까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크게 매달려 계실 필요가 없겠지만 저는 사실 문제 푸는 순서를 그냥 순서대로 하셔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보다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차분한 마음을 일단 가지셔라. 그게 본인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리 논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수리 논리가 CJ보다 어렵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네네. 한 5만 배 어렵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과장이긴 한데요. CJ가 워낙에 쉬운 거고요. 네. 수리 논리 같은 경우는 또 CJ에서 묻는 그 문제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단순한데 CJ 같은 경우는 네네네. 삼성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는 좀 복합적으로 묻는 게 많고 네. 같은 자료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덩어리가 크고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응용 계산 같은 경우는 약 5문항 75초라고 돼 있고 자료 해석은 95초라고 돼 있는데요. 네. 이런 시간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시간이라기보다는 응용 계산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더 적게 걸리고 자료 해석을 좀 더 자료 해석 시간을 좀 더 할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5만 배는 너무 이제
예, 제가 그냥 얘기한 거고요. 저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삼성 포기할 뻔했어요. 네. 네. 확실히 이제 그 체감상으로 확실히 어렵다. 그러니까 CJ가 워낙에 쉽다. 예, 아, 그렇게 이제 그래요?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중간에 물어보신 분께서 그 감점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맞아요. 삼성 저 같은 이거 경우는 진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삼성 같은 경우는 감점 있다고 네.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감점이 몇 점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국에서 보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감점 있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득점하면 1점, 틀리면은 뭐 마이너스 0.2나 0.25 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득점 1, 틀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점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아예 보지 못한 문제는 그냥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한 2개 정도 남았다 선택지가 네네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이제 약간 기대값을 계산해서 뭐 선택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 오답 감점제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감점으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라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생으로 찍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라리 손을 대지 마셔라. 그렇죠. 아 사실 근데 언어 파트는 생으로 찍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답일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라는 순간이 왔을 때 누가 3초를 더 붙들고 있는가 이 마지막 스퍼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리나 추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리도 그렇고 추리도 그렇고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아예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좀 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부분 네. 뭐 너무 시각적 싫어요.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 문제를 체크하지 않고 내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네네. 그런데 약간 이제 삼성에서 특이한 점은 삼성은 공부되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30문제를 다 체크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만 보면은 우리가 그 모르는 문제를 체크 안 한다는 점이 상당히 생소하고 좀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막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하면 좀 불이익이 좀 더 크다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작은 책방에서님은 지금 언어를 읽다가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했는데 제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주 남자님도 틀린 단어 고르는 거 항상 찍는 것 같다. 그렇죠.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말이 나오면 그냥 바로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휘의 뜻은 뭐 오래 생각한다고 기억나는 게 아니어서요. 그러면 우리 추리 파트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이 추리가 처음에는 범인 잡는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범인 잡는 것도 있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범인 한두 명 잡는다고 될 일은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더 어려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언어 추리에 속하는 명제 부분인데요. 명제 맞아요, 부분은 맞아요. 네. 이게 본인들이 많이들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요? 실은 잘 언어 모르는데. 추리를? 네. 근데 이 명제는 한국 사람이나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군인은 예민하다 이러면은 그냥 예민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상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언어 추리에서 말하는 명제는 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문장이 주는 논리, 어떤 문장이 주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왜 시험을 봐야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들어가면 네. 규정, 뭐 법령 이런 거 해석할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아 단순히 꼭 진짜 법무팀에 들어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어떤 포지션에서건 우리가 그렇죠. 정확하고 논리적인 구문 독해, 문장 독해라든가 또는 뭐 이런 룰에 관련돼서 인지할 때 그렇죠. 이런 명제적인 논리적인 독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그 명제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저 문장을 저렇게까지 꼰대처럼 해석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게 되는데 완전 네. 정말 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문장들인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은 너무 미워요. 예. 근데 이게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많은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네. 꼼꼼하게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라고 규정을 하려면 네네네. 그런 식의 조금 꼰대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명제 문제를 좀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또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군인이 예민하다 이러면 생각이 나잖아요. 군인이 예민한가 보다. 근데 염소가 책상이다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염소가 왜 책상이지? 뭐 이렇게 책상은 하늘이다 이러면 이제 근데 그런 것들도 해석할 수 있는 화가 납니다. 능력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단어 유추, 도형 추리, 도식 추리, 논리 추리는 쭉 이어지는데요. 네. 단어 유추는 저거는 한 문제당 20초라고 돼 있는데 네네. 20초라는 시간도 아까운 정도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딱 그렇죠. 어떤 관계를 네. 그냥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 단어 유추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난 상반기 때 나왔던 후기들을 좀 보면 네.
강아지요. 네. 그 강아지에 관한 얘기하고 박쥐에 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자성어를 내놓고 그 사자성어에 음. 나오는 뭐 동물을 연상시켜봐라. 그 같은 음. 경우는 이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아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휘와 네.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어휘 문제네요. 그렇죠. 그 단어 유추는 다른 기업에서는 보통 저거 언어에 들어가 있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이쪽으로 맞습니다. 좀 집어넣더라고요. 맞아요. 단어 유추가 CJ에서는 언어에 들어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GSAT에서는 수리에 들어가 있어서 네. 선생님들께서 선생님께서 이제 강의하시기가 예, 더 뭐, 많은 능력을 요구받으시는 지점이죠. 예, 그렇긴 하죠. 단어 유추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조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는 동시에 거의 풀어야죠. 그러니까 읽는 동시에 풀어야 된다기보다는 읽는 음. 동시에 이걸 맞출 수 있는 건가 맞추지 못하는 건가를 바로 결정해서 답 내고 아니 모르겠으면 답 안 쓰고 그리고 네.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따가 문제풀이 시간 조금 있습니다. 좀 보고요. 그다음에 도형 추리, 네. 도형 생긴 거 보는 건데요.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3 곱하기 3 그 9칸의 도형이 이제 8개 들어가 있고 네. 그중에 물음표 하나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이제 맞추는 거고요. 도식 추리 같은 경우도 세문항이라고 되는데 한 세트예요. 그냥 도식이 하나가 있고 그 도식에 딸려 있는 문제가 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리 추론도 이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언어에 들어가는데 네네. 여기에는 또 삼성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정보 찾는 문제, 뭐 반박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논점 찾는 문제, 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파주 남자님이 도형은 타고나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100% 동감합니다만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00% 동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맞춰 드리는데요. 사실 너무 절망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당연히 문제 유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건 노력으로 극복이 되거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간단한 유형들이 좀 있죠. 이렇게 나온다더라, 중복된다더라, 뭐 이걸 뺀다더라, 그냥 네. 개수다더라 이런 유형들을 정리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화끈하게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결정하는 룰을 가지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작은 네. 책방님은 도식 추리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럽습니다. 네. 저처럼 뼈속까지 문과인 사람은 너무 추리 유형 너무 싫어요. 네. 네. 그다음에 더 싫은 거 네. 소개해 주세요. 시각적 사고죠. 네. 예. 이거 너무 너무 일단 유형들을 보면 전개도 종이접기 투상도 회전 조각모음 블럭 결합 있는데요. 이 중에서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 입체도형 회전 조각모음 네. 요 유형 같은 경우는 투상도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네. 한 문제당 이거는 다 공이 60초라고 좀 돼 있긴 한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요 유형들은 60초는 맞는데요. 네. 어떤 문제는 운 좋으면 20초 안에 풀리고 어떤 선생님은 그런 거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제 같이 학생들이랑 보면 이게 네. 얘는 어디 있나요? 저보다 더 빨리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럼 숨은 그림 찾기는 그 연습한다고 뭐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빨리 보이시면 또 그날 그분이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샥 오시면은 이쪽을 보라고 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이건 오른쪽 하단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빨리 풀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하고요, 실제로. 그런데 투상도가 입체도형 회전 조각 모음 같은 경우는 네. 얘네는 조금 팁이라고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보면은 조금 편하다라는 네. 정도지 이것만 알면은 결정적으로 끝이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유형이긴 합니다. 그럼 선생님 강의 들으면 팁이 통하는 문제와 팁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 이런 거 다 알려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이게 진짜로 이제 네. 뭐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무조건 요거만 알면 끝입니다. 요거 뭐 5초 풀이법입니다. 뭐 10초 풀이법입니다. 30초 풀이법입니다. 이런 거 글쎄요. 저는 같이 해봐 저도 못 하겠던데요. 문제는 사실 그 5초 풀이법이 500개 있다는 거죠. 이게 그쵸. 너무 괴로워요, 사실은. 그리고 그 문제에서만 네. 통한다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전개도하고 종이접기, 블럭 결합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팁이 있어요. 특히 전개도 같은 경우는 네. 뭐 이제 몇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네. 그 공식만 좀 제대로 할 줄 알면 여기 있는 전개도 문제 한 문제당 60초라고 돼 있는데요. 한 60초 정도면 한 두세 문제 그냥 풀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요. 같은 그러면- 삼성 전개도 네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럼 한 문항당 풀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러하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문제 푸는 팁들을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는 뭐가 맞다, 이게 답이다라고 자신 있게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도형이 맞다면 네. 맞는 이유는 모든 게 다 맞아야 맞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틀린 거를 빨리빨리 찾아내는 연습, 그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는 한데요. 아무튼 뭐 맞는 거보다 틀린 거를 이렇게 골라내는 연습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 시각적 사고라든가 추리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복쌤의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책방님도 그렇고 슈퍼하는 지미님도 그렇고 이 블록 결합이라든가 또는 종이접기라든가 이 시각적 사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저는 정말 2만% 이해합니다. 이게 종이를 접어야 되는데 제 눈이 접히는 것 같아갖고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저희 GSAT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고요.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이제 과락 기준하고 합격권 점수, 특히 합격권 점수 요거 이제 많이들 여쭤보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일단은 몇 점 받아야 돼요? 이런 질문 저도 한 500번 들어봤어요. 아시나요, 근데? 두 분 부부신가요? 아닙니다. 네. 일단 과락 기준 같은 경우는 40점 미만하고 60점 미만 적혀 있는데 저희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한 과목을 갈 피터님 때 안 좋습니다. 경고입니다. 옐로우 카드예요. 네. 영역별 과락 같은 경우에는 40점 미만 저거는 이제 한 과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 네. 다른 과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 한 과목이 40%를 맞지 못했다.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락이라 그래서 그냥 그 시험을 탈락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외국 경험 오래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파트에서 정말 괴로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들 고민들 하더라고요. 네, 그 문송합니다도 마찬가지죠. 시각적 사고에서 40점. 특히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 시각적 사고에서 과락 맞는 바람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각적 사고가 최근에 한 2013년도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네네.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건 네. 약간의 오해에서 비롯된 거였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총점 과락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40점을 넘어도 이건 속칭 저공 비행이라 그러는데요. 네. 다 이제 55, 54, 55, 54 이렇게 가다 보면은 60점 미만으로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잖아요. 네. 요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과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기준은요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기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인적성이다라고 할 때 그 인적성의 값이라고 부르는 PSAT라는 시험에서의 과락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지금 없어졌지만 예전에 사법고시나 뭐 이제 행정고시는 이제 5급 공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그런 시험에서의 과락 기준입니다. 그렇기 그럼 때문에 오피셜 보도는 아니다 이거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 저거보다 못 맞았는데라고 하시면서도 붙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그분의 착각일지 네네네. 아니면 그게 정말 그분이 40점 미만을 받았는데도 붙은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렇죠. 성적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락 기준 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합격권 점수도 마찬가지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여기 지금 그 네. 화면 보면 합격권 점수 막 85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붙으신 분들을 보면 네. 대체로 언어 논리는 언어 논리하고 수리 논리 같은 경우는 추리나 시각적 사고보다는 좀 더 잘하더라. 그리고 시험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각적 사고는 저 정도만 맞아도 되는 경우도 좀 있더라. 네, 이렇게 맞아요. 약간은 좀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되지. 그러면은 네. 만약에 언어 논리, 수리 논리 85점 받았는데 추리 네. 망치면 합격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좀 참고 자료 정도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네. 언어 논리, 수리 논리는 다른 좀 잘들 하시고 맞아요. 시각적 사고는 많이들 힘들어하시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저희 정규반에서 문제 가치들 풀려봐도 한 저 정도 점수는 이제 합격권 내에 있는 학생들, 공부 좀 많이 한 학생들은 이 정도는 맞춰내는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85점 이상이어야만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의 어떤 감이 올 때까지는 확실히 공부를 좀 반복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정성껏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제한 해놓고 정성껏 풀어보시고 비교 기준 좀 정확하게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시각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점수가 낮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저런 시각적 사고를 오히려 전략 과목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제 태어나실 때 부모님 손 한번 꽉 잡아드리시고요.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네. 정말로 저도 잘 안 보이는데 네. 이게 왜 안 보이시나요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아, 부럽습니다. 네. 저도 부럽습니다. 네. 네, 존 피터 아까 저희 부분이하고 했던 그 친구가 응용 계산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렵다. 요즘 삼성에서는 이런 식의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학적인 사고 그것을 묻는 것은 많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히려 자료 해석 이쪽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응용 계산이라고 하면 응용 계산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게 단순한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문제를 독해하는 것이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네네. 결국은 추리도 어떻게 보면 독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시나리오를 잘 읽어내서 어떤 식을 세울 것인가만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좀 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게 다 언어입니다. 그렇죠. 네, 예. 뿌듯합니다. 언어 예. 강사로서. 예. 제일 중요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콜라 한 병 더라고 하는 지금 이 채팅창에서는 지나갔는데요. 적성 시험과 직무 관련성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던 분도 계세요. 네. 저는 사실 별로 관련성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저 시각적 사고 강의할 때 항상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이걸 접으면 일 잘하나요? 구멍 잘 뚫으면 일 잘하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 말하기를 네.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채용 방식 있잖아요. 무슨 네. 뭐 상식을 묻는다거나 전공을 묻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의 업무 능력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제 입사 시험과 업무 능력의 상관관계를 보면 네. 적성 시험으로 바뀌고 나서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높다. 그렇게 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네네네. 과연 이거를 내가 정말로 직무에 쓸 것인가의 네.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분들이 정말로 회사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잘 하고 또 이제 어떤 업무를 잘 배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측정하는 거로 놓고 본다면 꽤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신입사원 선발 시험이잖아요. 그럼 신입사원이 실전에 투입돼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바로바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업무를 잘 숙지하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 능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텐데요. 사실 그렇죠. 이런 직무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큰 틀에서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얼마나 일을 잘 배울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용도로서는 적합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맞아요. 괴로워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이님이 말씀하시길 똑똑한 애들이 인적성 잘 보기도 하면 그러시는데요. 똑똑한 애들은 원래 모든 시험을 다 잘 봅니다.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수능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죠? 뭐 다른 시험 얘기할 때는 그렇죠. 공무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맞아요. 인적성 쪽으로만 오면 그러네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잘 보는 시험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 똑똑한 것의 기준이 뭔지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똑똑한 사람을 걸러내는 시험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똑똑한다, 똑똑하지 않은가는 네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논리적이지 않은가 네. 요거를 생각할 때 쉬운 예를 들면 다 쉽게 생각하시는데 조금만 말이 어려워지면 조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적응의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해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오늘따라 유독 뿌듯하네요. 네. 네. 그 다음 정보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각 과목별로 이제 살짝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네, 먼저 언어 논리 파트가 항상 맨 먼저 나오니까 대표적인 유형인 어휘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파트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고요. 먼저 다의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다이렉트로 사전적인 의미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고르는 문제, 문맥상의 의미를 고르라는 문제와 나머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단어를 고르라는 문제, 이 5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이 5가지의 유형이 9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형당 2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다 그냥 요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만 보셔도 충분히 어떤 문제인지 상상하실 수 있는 유형인데요.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단어의 의미를 모두 포괄해라. 이것은 사실 그냥 문제만 딱 봐서는 이게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께서 문제의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의미가 포괄적이고 가장 추상적인 단어를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의미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단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더 구체적인 문제풀이 과정은 저희 강의 통해서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문장 배열입니다. 문장 배열은 제시문에 들어갈 문장을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랑 이어질 내용을 역시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을 배열하라는 문제가 사실상 독해 문제이고
문장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전체 틀의 맥락, 전체 글의 맥락과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사이의 유사성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여기서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독해 파트는 30문항 중에서 15문항 이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고, 중심 내용 물어보는 문제, 세부 내용 물어보는 문제, 주제 문제와 일치 문제로 나뉘는데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드리면 모든 문제는 중심 문제, 중심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아니면 일치 문제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포장지에 넘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모든 문제를 주제 묻는 문제와 일치 문제로 치환해서 푸시면 된다. 결국 독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문을 정확하게 잘 읽었는가를 묻는다. 지금 언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 확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리 논리로 넘어가기 전에요. 일단 예제 문제 하나 좀 볼까요? 네. 예제 문제 보면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였고요. 졸업 후 사회에 나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나가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전에서 찾아봐도 다양한 뜻이 적혀 있죠. 그런데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다 외울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이 나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선택지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데, 보통 다른 말로 바꿔서 선택지에 대입했을 경우 그대로 답이 딱 떨어지면 걔가 답인 경우가 99.9%니까 그대로 문제풀이 하시면 되겠고, 다른 말로 바꿀 게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바꿔서 선택지에 대입했는데도 선택지가 2개, 3개 남는다 이러면 옆 단어와의 유사성을 보세요. 지금 밑줄 친 단어가 나가다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나간다는 거죠? 사회에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선택지는 어디에 나간다라는 표현이 없고요. 2번 선택지도 어디에 나간다라는 표현이 없고요. 3번 선택지 부부가 나가고 있고요. 단호한 태도로 나가고 있고요. 5번 선택지 같은 경우 문단에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커뮤니티에 간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옆 단어와의 유사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근해서 푸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 문제 한 봤는데 네. 저는 진출하다 네네네. 그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런 고급진 표현이 참 바로바로 떠오르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책 네.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리 논리로 넘어가기 전에 네. 이제 언어 추리 추리 파트, 네. 바로 이제 볼 텐데요. 네네. 추리 같은 경우는 명제 추리, 조건 추리 문제 있습니다. 이 언어 추리가 실은 변별력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은 거의 7-80%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는 연습하면은 다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어렵고요. 네. 쉬운 문제는 다 같이 쉬워요.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런데 언어 추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많이 갖추게 돼요. 명제 추리 같은 경우는 뭐 앞에 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뭐 벤다이어그램을 그린다든가 뭐 아니면은 공식을 좀 활용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로 문제를 풀어내시면 거의 될 것이고, 조건 추리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순서로 봤을 때 가장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왜요? 어렵거든요. 왜요? 아, 그냥 누가 어려워서? 몇 층에 살고 네. 누구는 뭐 국적이 어딘데 네. 갑자기 2층에 사는 사람의 혈액형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쵸, 예. 네. 그런데 알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느낌이 확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나중에 푸는 게 좋고요. 또 그런 유형 중에서 다만 네. 범인 찾는 거 아까 아, 네네. 범인 찾는 거는 범인들이 좀 잘 찾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범인이 티나요? 네,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좀 찾아보면 네. 거짓말하는 사람은 잘 못 찾아도 범인은 쉽게 찾아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 푸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TV 프로그램을 네.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 문제 여러분도 고무장갑 끼고 풀 수 있습니다. 저도 고무장갑 끼고 풀었거든요. 설거지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고무장갑 끼고 풀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 유형도 있어요. 조건 추리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어 유추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쌍을 고르는 문제고, 네.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언어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유형 세 번째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박스형, 일렬, 나열형 해서 9칸에 들어가 있는 문제 유형도 있고, 일렬로 쭉 나열돼서 그 다음에 나올 게 뭐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 유형도 있는데, 역시 도형 추리 같은 경우는 회전, 대칭, 뭐 색반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죠. 네. 그다음에 더듬더듬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도식 추리 같은 경우에는 도식이 쫙 나오고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기호들의 네. 의미가 뭐냐를 찾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기호의 의미를 준 다음에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작과 결과물을 주고 그걸 이제 추론하라는 건데, 이것도 약간의 좀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이건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다. 네. 예를 들면 뭐 첫 번째가 세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끝으로 가고 세 번째는 그 자리에 있고, 이거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기호화해서 뭔가 내 눈을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연습이 조금만 돼 있으면 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논리추론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언어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채팅창이 지나가서 지금 이 학생이 기다려줄지 모르겠는데 닉네임 붉은 낙타라고 하는 친구가 합격권 점수가 해커스 교재 기준인 거 맞냐? 왜냐하면 실제 GSAT는 시중 문제집보다는 좀 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커스 문제집에서 85점 이상이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시험에서 85점 정도를 받으면 되는 것인가? 저희가 뭐 해커스 문제 85점 맞으신 분들한테 합격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개 정도 맞은 거 같냐 이렇게 이제 네.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해커스 교재 기준인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몇 개 정도 맞았나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중 문제집보다 GSAT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일률적이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해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보다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어떤 기업은 해커스보다도 쉬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말하는 건 해커스를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커스보다는 어땠다, 해커스보다는 어때 이런 말이 많은 걸 보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우리 교재로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유형이 워낙에 실제 유형과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해커스 교재 기준으로 연습을 해두시면 그렇게 큰 격차는 나지는 않는다라고 네.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웬만한 기준점으로는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네, 거군요. 네. 게다가 이 난이도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게 그렇죠. 측정되는 네. 경향이 있고요. 또 그리고 같은 사람이 풀더라도 아침에 푸는 거랑 저녁에 푸는 거랑 또 달라서 아, 그렇죠. 그분이 네. 오시냐 안 오시냐가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종교로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보다 더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귀를 크게 기울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최대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해커스 교재를 푸실 때도 최대한 문제를 많이 맞추려는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의 문제지, 한번 쓱 풀어봤더니 몇 개 이상 맞았더라, 이걸 가지고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예.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몇 개 맞아야 돼,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몇 개를 기준으로 제가 공부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몇 개가 기준이 아니라 그냥 어제 본인, 좀 전에 본인, 그거보단 좀 더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몇 개를 기준으로 삼았다가는 이게 속도에 자꾸 네.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답은 못 푸는 일만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답 감점이 있기 정답률이 때문에. 훨씬 중요하죠. 지금 시간보다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다음 네, 과목 좀 그러면- 볼까요? 네. 예제를 좀 보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네.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이거 명제 보고 있으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명제라고 하는 거는 대우밖에 못 배웠거든요. 맞아. 보통- 역이 대우. 예, 역이 대우. 거기까지 기억납니다. 네. 역하고 이하고 대우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대우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머릿속에 계시는데요. 근데 대우가 뭔지 까먹었어 근데. 예, 그럴 수도 있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말 나오면 이제 난리 납니다. 아, 예, 저도 네. 이제 어렸을 때 맞으면서 이쪽이 배워가지고 필요 조건이에요? 이쪽이 필요 조건이에요? 뭐였죠?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쪽이 하여튼 이쪽이야. 오른쪽에 있는 게 피 맞고 이제 화살 맞고 피 흘리는 필요 조건. 뭐 그렇게 보통 공부하고 그러죠. 예. 네네네네. 그런데 얘는 그거랑 아무 관계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관계가 없어요? 예,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 보고 대우로 푼다. 그러면 야구 잘하려면은 뭐 골을 몇 골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다른 보면 거예요? 예, 과목이라고 어떻게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은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요. 와, 그러니까- 선생님 판서랑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지금?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이쪽은 이제 시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잡고요. 네. 이쪽을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잡고요. 네. 이쪽을 꼼꼼한 사람이라고 잡아볼게요. 아, 전제에서 지금 거론된 그렇죠. 각각의 지점들을 예, 벤 각각의 다이어그램으로. 개념들의 몇 개인지를 보고 보통 네네. 삼성 같은 경우는 이게 네. 세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틀을 잡죠 먼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네네. 그렇게 그리시면 아, 선생님 여기 지금 화면이 잡히질 않아요. 이 어. 안쪽에다가 아, 그러네요. 그려주셔야 제가 그럼 되겠어요. 이쪽에다 그릴게요. 네. 좀 지워져도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을 네. 겹치게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전제에서 언급된 세 그쵸. 개의 개념을 네, 시간 시간, 그다음에 이쪽을 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이쪽을 꼼꼼한 사람 뭐 이런 네. 식으로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각각의 전제들을 네.
그림을 그려가면서 추가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네네. 그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뭔지를 본 다음에 네. 틀부터 딱 잡아주고 이 음. 틀에서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뭔지를 이 틀 안에다가 그냥 표시를 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첫 번째 예를 네. 들어 시간 관리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네. 이 말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그죠? 모든 그렇게- 사람은 그렇죠. 모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을 싹 지워버려요. 이렇게 네. 지워버리면 이 8개 영역 중에서 실은 이제 나눠보면 8개 영역이 되거든요. 이 네. 두 가지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꼼꼼한 어떤 사람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쪽 꼼꼼한 것이라는 개념과 공부를 잘한다는 개념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꼼꼼한 사람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군요. 여기도 지워버리고 아, 네. 이렇게 되면은 이 4개 영역이 지워지고요. 네. 요 3개 영역에 대해서 이런 표시 아무런 표시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네. 이 경우에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존재해야 된다고 표시를 해주고 네. 꼼꼼이라는 개념도 역시 존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하나의 영역인 이 부분도 표시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네. 이 그림이 이 정보가 우리한테 주는 이 명제가 주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보는 거죠. 네, 네. 예를 들면 꼼꼼한 모든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한다. 그럼 네. 꼼꼼한 사람이 전부 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그럼 꼼꼼한 사람 중에 시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여기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1번은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어.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어. 4번 같은 경우 보면 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꼼꼼하다. 네.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시간 관리라는 개념의 바깥쪽 부분이잖아요. 네, 네, 네. 예, 그 바깥쪽 부분에 꼼꼼한 사람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하면 명제 아. 문제는 네. 그러니까 명제는 꼭 어떻게 보면은 정보 싸움이거든요. 네. 그 정보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우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연습을 했다면 네. 이제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읽고 조이 님께서는 벤 다이어그램 꼭 그려야 되냐고. 어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리는 게 좋아요. 어떤이라는 말이 네네. 그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어떤을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는데 그런 거 없어요. 어떤은 대우로 못 바꾸는 명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우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 명제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민하다. 네. 이런 정보가 있을 때 그럼 안 예민한 사람도 있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언어고요. 네. 명제에서는 어떤 사람은 예민하다 그랬으면 사람 중엔 예민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의미고요. 네. 예민하지 않은 곳에 대한 정보는 준 적이 없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전부 다 예민할 수도 있고 네. 일부만 예민할 수도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이 많아요. 어떤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랑 그쵸. 어떤 사람은 이거랑 예. 그쵸. 이게 모든 사람은이랑은 또 음성으로 들으면 좀 구분이 되는데 써 그쵸. 있으니까 헷갈릴 수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네. 있습니다. 꿀팁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달죠. 저랑 네. 손잡고 시험 보러 가요. 가치 창조형 인재 묵묵님께서. 네, 저도 강의를 해야 되니까요. 네, 앞으로 범법자는 강의를 못하죠. 네. 다음 문제 좀 볼까요? 네, 다음 이제 시각적 사고인데요. 네.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유형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이거 네. 말고도 또 뭐 한 가지 유형이 더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렇게 전개도에 해당하지 않는 정육면체를 고르는 문제, 네. 접었을 때 모양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 또 어떤 경우에는 입체도형을 먼저 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전개도, 해당하지 않는 전개도를 고르는 유형의 문제, 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접기 많이들 싫어하시죠? 종이 접어서 뒷면이 뭐가 되냐? 뭐 이런 거 묻는 거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종이 자른 후에 펼친 모양 고르는 거, 그다음에 종이 펀칭한 후에 펼친 모양 고르는 거. 실은 2번하고 3번은 비슷해요. 그래요. 이제 자른거나 구멍 뚫은거나 좀 비슷한데 약간 자른 거 같은 경우는 각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시험 시간에 막 접고 자르고 해봐도 돼요? 뭘로요? 시험지로. 시험지로.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조용히 적어가지 않을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수험번호 조용히 적어가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갈까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어차피 시험지는 또 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에 네. 그대로 남을 것이고 이제 예쁘게 이제 적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네. 적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네. 이렇게 자르거나 하는 거는 조금 괴로울 수 있겠죠. 그 자르면 또 뒤 페이지에 있는 문제 못 보죠. 아이스아 초코님이 감독관이 제지한다고 네.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감독관이 제지해 주는 정도면은 차라리 고마운데, 감사하죠. 예. 예, 그냥 이름 적어가면 그냥 그걸로 땡이라서 네, 네. 직접 접어보고 뚫어보고 하시는 것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 감독관이 뭐 하냐 궁금해하시겠죠. 그리고 실은 본인도 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 시험 볼 때 나도 적고 싶었는데 쟤는 못하게 해야지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이형 다음 볼까요? 유형은요? 네. 투상도가 3개 나옵니다. 실루엣이죠. 그러니까 그림자 3개가 나오고요. 네. 그거에 맞는 입체도형 고르는 네.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입체도형 회전, 똑같은 입체도형처럼 생긴 것이 애매하게 적당히 회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약간 미세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큼직한 부분이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거 하나 고르는 거죠. 약간은 선생님은 숨그림 이런 게 찾기. 막 되시는 거죠? 이렇게 딱 몇 도, 아 이거 64도 돌아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아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선생님도 안 오는 거 맞죠? 네, 저만 안 그래서 오는 거 저도 맞죠? 연습을 주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나름대로 찾아낸 거는 좀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선택지 길이 중에서 네.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쌍을 좀 두 쌍을 찾아요. 예, 그래서 그 쌍을 보면서 최대한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죠. 숨은 그림 찾기는 이게 뭐 그렇잖아요.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또 잘하시는 분은 또 그날 아침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 그렇잖아요. 아니 하기 그리고 때문에 풀면서 일단 너무 우울해져.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기는 게 좋기도 하죠. 아, 입체도형 회전 같은 경우는 패스. 뒤에서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풀겠다. 어차피 뒤에 있는 문제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네. 매지가이 연습합니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매지가이는 네. 이게 매지가이. 네네. 회전이 돼 있기 때문에 매지가이가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있으면 매지가이 착 하면 되는데 네. 예, 저도 매지가이 할 줄 알거든요. 이렇게 막 사시 만들어서 네 막 하는 맞아요. 거요? 예, 먼산 보는 거 그거. 예, 근데 먼산이 안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회전돼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정확히 겹쳐지지가 않아서 매지가이로는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도형이 딱 주어진 상태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도형이 없는 상태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네. 강의에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에 급하신 분들 복쌤 강의라도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요. 조각 모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각 모음도 숨은 그림 찾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팁은 있지만은 네. 결국은 연습이고요. 블럭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하고 B라는 블럭이 두 개가 나와서 이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에 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걸 찾는 유형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저는 지원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합친 모양을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A하고 B의 모양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 그 정육면체에서 뭐 하얀색 부분이 실은 이제 보통 찾아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하얀색 부분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부터 일단 지워 나가고 그 다음에 개수도 좀 세보고 물론 개수는 무슨 결정적인 무슨 도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 걸려주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조합을 보는 연습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역시 이것도 도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로만 일단은 드릴 수 선생님 있겠습니다. GSAT 특강 1강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그렇죠. 같기는 하네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화면에다 띄워드리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펀치 문제인데요. 네. 이 펀치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보통은 여기다 이제 역으로 펴나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 구멍 뚫고 또 뚫고 여기다 또 뚫고 그 다음에다 또 뚫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요? 여기다가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다가 보죠. 구멍을 하나 옆에다 좀 뚫어 볼게요. 이게 그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겼겠죠? 네. 이게 이제 열었을 때 상황을 본다면 아니죠. 반대죠. 지금 원래 거가 오른쪽으로 열린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열려서 이렇게 열렸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열어 가시는데 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부터는 펴나가요. 그러니까 진짜로 종이를 접어서 편다는 생각으로 보면 편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여기 그리면 돼. 여기다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외곽선을 그려주면 네. 무엇이 축이 되어서 무엇과 똑같은 것이 위에 생기겠는가? 네. 그걸 보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펴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펴야 되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펴주면 무엇을 축으로 네. 무엇과 똑같은 게 그려져야 되는가를 추가해주면 돼요. 지금 계속 네. 거울처럼 똑같은 걸 추가해주고 네, 있잖아요.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축으로 여기가 펴져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약간 기울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마저 동그라미가 채워질 것이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두 개 더 생기거든요. 네. 그럼 요 그림이 그려진단 말입니다. 요 그림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면 되죠.
아, 이건 정말 마음 수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급한 마음으로는 음. 그냥 하는 순간 틀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이게 접는 방향이 이제 좀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뭐 이쪽으로 접었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접고 이렇게 접고 그렇죠. 이거 예, 이렇게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접었다거나 그런 걸 오케이, 실수하시는 오케이. 경우도 있는데요. 이걸 역으로 계속 구멍을 뚫어 나가다 보면 네. 그게 더 조바심이 들거든요. 아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 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네. 다음 문제도 좀 풀어봐 주세요. 네, 이 문제가 펀치 문제 마지막 문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보면 네네. 이런 선택지들이 좀 선택지 나오죠. 봤더니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유형 중에 그나마 비슷한 게 뭐 여기서 5번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지나간 채팅창에서 플라이 9573 친구가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커스 문제집 기준으로 보면 되냐 아니면 다른 문제집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점수 차이가 난다라고 호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직무적성 언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별로 문제의 난이도라든가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공부하는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저는 언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리랑 추리를 잘 모르고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수리나 추리 문제는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유형으로 복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어는 그냥 주제 물어보는 문제를 딱 하나 아주 잘 낸다 하더라도 그냥 다른 문제를 내려면 또 그만큼의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퀄리티가 좋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좋은 문제로 공부를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죠. 언어 공부가 좀 힘든 측면이 있죠. 그래서 다만 해커스 문제집이 뭐 월등하다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것보다도 상대적으로는 좀 깔끔하다. 크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 크게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해커스 문제집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 채팅창에는 다른 경쟁사들의 그 책에 대한 언급도 나와 있으나 뭐 이런 부분들은 못 본 척 하겠습니다. 네. 일렉공돌이 친구는 수리와 자료 해석 빨리 푸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는데 저희 김소원 쌤을 오늘 못 모셔서 그러게요. 선생님이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수리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 수가 좀 적죠. 5문제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방정식 세우는 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글로 되어 있는 걸 방정식으로 옮기는 연습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많은 자료 해석을 보는 연습들을 그다음에 팁들이 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뭐 분수값을 계산한다거나 표에서 어디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소수점 계산한다거나 심지어는 그 철학의 국가 인도로 가서요. 인도 네. 배다 수학 이런 걸 연습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2자릿수 곱하기 3자릿수 곱하기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막 하루 종일 막 그러니까 뭐 몇 날 며칠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네. 두 번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취해도 되겠다. 이런 거는 좀 이제 너무 좀 말씀하신 대로 너무 돌아간다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약간의 계산하는 연습도 좀 하긴 하는데 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거는 계산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료의 추이를 읽어내거나 네. 어느 부분을 봐야 된다거나 네네. 뭐 아니면은 그 자료에서 그러니까 자료에서 알 수 없는 건데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선택지들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추려내거나 하는 연습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쌤, 저희 이제 그러면 Q&A 시간 잠깐 가져야 되는데요. 그 전에 문과시죠? 문과죠. 네. 네. 근데 막 이렇게 추리하고 수리하고 이런 말씀도 구구절절히 잘하셔도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연습하는 거죠. 이러기예요, 진짜? 네. 진짜 문과하고요. 약간 걸친 문과하고는 좀 다르죠. 저는 뼛속까지 문과인 거랑. 네, 저는 이제 문과의 탈을 쓰는. 이과는 그렇군요. 아니고 그렇다고. 정통입니다, 이쪽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글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막 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자꾸 강구하는 거고요. 특히 명제 같은 경우에 그냥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저러니까 뭐 저러니까 저러해서 이래요. 라고 말해버리면 네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는 3번이라고 답을 했는데 왜 3번은 아니라는 건가요? 라는 설명도 없으면 그러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답인 게 답인 이유, 답이 아닌 게 답이 아닌 이유 그런 거를 조금 더 연구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문과입니다. 네. 저희 그 아이스아 초코님께서는 탐정 출신인가요? 하셨는데 다음 직업으로 탐정 어떠세요? 저는 그냥 베네딕트 컴버비치 엄청 멋지던데. 잘생겨질게요. 네. 저희 다음 페이지 Q&A 화면 좀 띄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실시간 Q&A 바로 받아서 직문즉답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으니 제 몸무게 빼고요. 뭐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저도요. 네. 뭐 네. 보시면은 저한테 뭐 이렇게 머리 좋다, 막 되게 천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네. 있는데요. 네. 저는 제가 멘사 아니에요, 멘사? 멘사 시험 본 적은 없고요. 근데 제가 그런 문제들을 자꾸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은 문제를 현장에서 만나면 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일단은 여러분보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정도는 확실하게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제 보는 눈은 여러분보다 더 좀 더 발달해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고 많은 문제를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말씀드려요. 이제 TV에서 보면은 그 이런 천재들 같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문제 푸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네네. 남자? 네. 아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남 뽑는. 네네 맞아요. 그분 그 6분들이 1회 때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보세요. 아 방송 1회 때랑 네.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뭐 다른 게 있어요? 완전 다르죠. 그동안의 경험도 쌓이고 그동안에 이제 어떤 문제풀이의 기법들도 많이 쌓여서 네네네. 그분들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못 알아듣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분들은 이미 경험을 한 건데 그분들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취준생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녹화하고 가시는 분들인데도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 경험치가 그러면 정말 그쵸. 그 되게 이상의 것이 중요하죠. 없을 정도로. 특히 어떤 문제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양치기가 중요하냐 네. 그런 말보다는 양을 치더라도 네. 뭔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 풀이법 네. 그리고 그 외의 풀이법 네.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면서 내가 맞아가는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푸니까 맞더라. 오케이. 근데 이게 다른 문제에서도 맞더라. 이러면 진짜 자신감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공간지각, 특히 시각적 뭐 명제 이런 데서는 그런 게 많이 이제 필요하죠. 네. 슈퍼하는 지민님께서는 빨리 푸는 것보다 정확도 높이는 게 중요하죠라는 거 알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당연한 말씀이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효부님께서요. 전제에 빈칸 나오는 명제 문제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요. 네. 전제에 빈칸 나오는 명제 문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니까 제가 강의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뭐 주연 부주연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는 한은 함부로 덤비면 안 됩니다. 그 공식은요. 그 공식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할 자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도 됩니다.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벤다이어그램으로도 그려도 되는데요. 다만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풀 거라면 문제 풀이 방향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리지 말고요. 전제 1을 그리고 선택지 1번을 그린 다음에 결론이 읽히는가. 안 되면 선택지 2번을 그린 다음에 읽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복쌤의 이 말씀하시는 속도에 익숙해서 괜찮은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잘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0.8배속으로 들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요. 네. 저희 아까 부분이하고 물어봤던 존 피터 학생 네. 마킹하면서 푸는 게 좋으냐, 다 풀고 나서 마킹하는 게 좋으냐, 요거 질문하셨어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저는 마킹하면서 푸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네, 제가 손 부들부들 떠는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막 떨리죠. 그쵸. 네. 예, 강의를 이제 하면서 제가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에 OMR 카드 체크하게 하는 그런 이제 강의도 좀 있는데요. 그런 네. 거 시험 보다 보면은 마지막에 답안지 바꿀게요. 마지막에 수정 테이프 좀 빌려주세요. 아, 네네. 그때 손을 보면 정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해서 안쓰럽죠. 이제 좀 연습을 하시면서 네. 미리미리 마킹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군요. 작은 책방에서님은 언어지문 다 안 읽으면 불안하다. 근데 요거는요. 주제 물어보는 문제는 다 읽지 않으시는 게 전략적이고요. 일치 문제는 다 읽고 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 읽고 풀어도 시간에 대한 손해가 절대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꾸 대충 읽고 조금 읽고 문제를 푸는 비법을 찾아 헤매시는데요. 그래봤자 선택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시간 쓰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 한 번으로 끝내실 수 있으니까 집중력 있게 읽는 연습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4니은이응 분께서요. 주연 부주연 네. 강의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물어보니 해커스에 아, 없다고 네. 하시는 해커스에 있습니다. 이거요. 딴 데서 하신 거 아니에요? 해커스에 있죠. 어느 일단 과목이에요? GSAT 네, 들으면 GSAT 기초 강의에서도 이거를 좀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기초 추리 강의에서도 주연 부지연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 주연 부지연에 대한 강의는 논리학을 정말로 공부하신 분들이 보시면 저는 장난 같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제가 용어를 네네. 그런 논리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를 잘 쓰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그려서 이제 이해시켜드리기도 하고 아. 그러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거기 부분을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송느님께서는 주제 물어보는 문제 다 안 읽고 핵심만 뽑아내는 연습은 불가능하고요. 제 신문의 마지막 부분에 주제가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드러나 있을 확률이 높아서 마지막 부분을 아주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보셔라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릴 수 있겠고요. 뿜뿜빵빵님께서는 해커스 2018이랑 2017이랑 책 내용 많이 겹치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시점 모의고사 하면 이제 하얀 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겹치긴 합니다. 이제 삼성이라는 요 기업 자체가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문제 유형도 좀 달리하고 그다음에 문제도 좀 다른 문제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는 다르긴 하지만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네. GSAT 준비하면 다른 기업 인적성도 좀 준비 커버 가능할까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GSA 그러니까 인적성을 준비한다. 근데 내가 보려는 기업이 인적성 교재가 서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서점 가서 누워 있는 책 사죠. 파란 책 누워 있잖아요, 걔네들. 그러면 이제 걔네 이렇게 보고 넘겨보고 예쁜 거 사죠. 그 글씨, 표지 예쁜 예, 거. 표지 예쁘고 이제 글씨 편집 잘 크고, 된 예, 거. 그런 거 네. 사서 문제 풀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으로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GSAT마저도 네. 그렇게 이제 좀 연구가 많이 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데다가 네. 그리고 GSAT는 삼성에서 이제 문제를 자체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다른 기업들은 그 GSAT와는 또 다른 자신들만의 인재상들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 유형을 좀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하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조금씩 멀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음. 어느 정도는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되는데 100%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 질문도 100번은 더 들어보셨을 질문인데요. GSAT 최적의 준비 기간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길수록 좋죠. 길수록 좋은데요. 보통들은 언제부터를 시작점으로 보냐면 네. 하반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여름방학 끝날 때 여름방학 시작할 때요. 네. 그다음 이제 상반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겨울방학 시작할 때. 네. 요때 저희들도 바빠지기 시작하고 학생분들도 이제 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문제를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을 좀 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죠. 그게 근데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준비해서 되시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더 길게 준비를 하셔야 좀 더 이해가 쉬우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어쨌든 연습은 그 인적성은 결국은 버릇 같아요. 계속 이제 연습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적응되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습관화하고 경험치를 높이는 것 이게 가장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랜드 토요일님께서 NCS와 이 직무적성 간의 연관성, 뭐 아니면 이거 공부하면 저거 가능한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NCS도 요즘 워낙 그쵸, 관심도 높다 핫하죠. 보니까. 네. NCS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인적성 중에 일종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네, 요즘은 인적성 안에 NCS가 그쵸. 들어간다. 그러니까 네. 인적성이라는 시험이 결국은 답이 있으면 그러니까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네. 그런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NCS도 이제 그런 거죠. 그 네. NCS도 결국은 국가의 직무 능력 표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던 거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조금 시행착오가 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안정화돼 가고 있는 네. 중인가요? 근데 네. 이제 보통 그 세 과목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세 과목 네, 네.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네. 이것이 그러니까 GSAT 그리고 인적성과 어느 정도 겹쳐지는 부분은 있으나 역시 이것도 교집합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네. 분명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언어만 그런 줄 알았어요. 언어와 의사소통이 사실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서로 약간 또 비슷해지는 측면이 더 늘어나는데 다른 과목들은 어때요? 그렇죠. 문제 해결 같은 경우도 이제 추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뭐 추리와 한 반 정도 겹친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봤던 명제나 퀴즈 네네. 이런 문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네. 그 도형 추리 이런 건 이제 그쪽에 나오진 않죠. 그리고 네. NCS에서 나오는 뭐 상황 판단형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기차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리고 뭐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추리에선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약간은 겹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 지금 즉각적으로 나왔던 질문들 바로바로 답변해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해커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성심성의껏 AS 해드리겠고요. 저희 남아있는 기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GSA 특강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저는 최수지였습니다. 네, 복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